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장애 감수성 키우며 일자리 탐색하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하대 프런티학부대학의 겸임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SE 사이버 평생교육원의 사회복지학 운영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애 알아보기인데요. 이 장애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 근로자들과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초중고 대학생까지 모든 국민은 연간 1시간 이상씩 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받도록 그게 법제화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50 플러스 세대에 계신 분들은 물론 어떤 기관에 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기회를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50 플러스 센터에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장애 감수성을 좀 키우기는 목적으로 이런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 알아보기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의 장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또 살기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들 이렇게 통계적으로 물어보면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 32.9%, 그리고 불쌍한 사람 27.2%,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9%,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몇 명인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8만 명이 동사무소 혹은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5%,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한 5천만 명이 조금 넘죠. 그래서 5%가 전체 인구의 장애인 인구고요. 또 6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 가구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아마 친척, 외가댁, 친가댁, 또 친구들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마 장애인 한 명씩은 다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애인들을 봤을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통계를 보시면 후천적인 요인 장애 발생률이 73.3%. 그러니까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이제는 후천적인 장애, 사고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발생률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장애 발생, 화재 사고, 교통사고, 붕괴 사고, 그리고 산업재해 사고, 그 다음에 의료사고까지 이렇게 무수히 장애에 대한 발생 요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령별로 한번 장애인 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랗게 나오는 부분이 장애인 등록자 수입니다. 그러면 9세부터 49세까지는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자, 50세가 되면 이 파란 그래프가 현저히 뜁니다. 그만큼 50세가 되면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뇌질환이라든가 또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 50대 이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 인해서 장애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세대에는 특히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과감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보통 우리가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용어가 맞는 용어인지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이 맞는지, 장애우가 맞는지, 장애자가 맞는지 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이 법적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용어를 가질까? 보통 우리가 일반인, 정상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애인은 정상인이 아닙니까? 일반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매스컴에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실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아마 해설을 이렇게 아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옛날에는 정신지체, 정신이 조금 지체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법적인 용어가 이제 지적장애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흔히 잘 아는 벙어리, 이 벙어리 장갑, 말 못하는 장갑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벙어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손모아 장갑 혹은 엄지 장갑.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지 장갑이 더 아주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이 도대체 몇 가지인가? 총 15가지가 구분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신체적 장애 중에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그거는 이제 뇌성마비가 포함된 겁니다. 시각, 청각, 언어 이 정도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안면장애가 포함이 됐고요. 안면장애는 얼굴에 화상을 3분의 2 이상 입었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굴에 나타났을 경우에 사회생활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장애를 가진 분을 우리 안면장애로 이렇게 구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장애, 신체적 장애 중에서 질병장애가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뇌전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마 신장, 심장, 호흡기, 간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장루 요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옵니다만은 뇌전증 장애는 간질 장애를 뇌전증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 요거는 이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그 다음에 정신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총 15가지 유형이 됐고요. 15가지를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체장애입니다. 요거는 화면에 있듯이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 그러니까 팔다리가 절단을 당했다든가 또 관절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지체의 어떤 기능장애라든가 또 변형장애 이런 장애들을 통틀어서 척수장애, 척추장애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게 한 약 50%가 지체장애가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에티켓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 계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또 턱으로 올라오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또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요새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이 생겼는데 얌체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비워두기. 그리고 보조기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보조기구가 발달하지 못해서 장애를 입게 되면 바깥에도 못 나가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전동 휠체어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보장 공구가 발달돼서 중증 장애가 입었다 하더라도 이 보장구만 주어진다면 우리 같이 일상생활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여쭤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자, 두 번째는 뇌병변 장애입니다. 이 뇌병변 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뇌에 병변이 생겨서 생기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뇌 이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뇌에서 우리 입으로 또 손으로 전달 과정이
뇌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달 과정이 늦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졸중 잘 아시죠? 50대 이상이 많이 걸리는 거. 뇌경색, 뇌의 혈관이 막히는 것, 뇌출혈, 뇌의 혈관이 터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외 이상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뇌성마비, 태어날 때부터 뇌에 병변이 생겨서 마비가 오는 경우, 또 사고로 인해서 뇌에 외상이 생기는 경우, 이런 걸 통틀어서 뇌병변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외상을 입게 되면 일단은 편마비가 됩니다. 왼쪽 발 쪽이 마비가 되고요. 더 심해지면 전체 마비가 되고 더 심해지면 언어, 혀가 굳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되면 이제 식물 인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언어 장애 등이 동반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을 만났을 때에 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 장애인분이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넘어졌을 때, 또 함께 걸을 때, 또 이분들은 떨림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주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생활할 때 그분에게 에티켓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는 뭐 다 알다시피 전맹, 전혀 안 보이는 장애가 있는 반면에 또 약시가 있죠. 이게 가까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 아주 가까이 보이는 그런 약시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게 되면은 백내장, 녹내장, 또 이물질 침입으로 인해서 시각 손상이 옵니다. 뒤에 우리가 국내 장애인분들 소개하겠지만은 개그맨 중에 이동우 씨 같은 분도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벌써 15년 전에 시력을 벌써 잃었죠.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 입어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틈틈이 눈이 안 보이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이 시각장애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제는 보조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업무를 또 수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에 필요한 에티켓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 회의를 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복도에, 통로에 같이 이렇게 부닥쳤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낯선 장소를 안내할 때, 또 시설 파악을 도울 때라든가, 또 이동해 볼 필요 없도록 뭐 함께 걸을 때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그분에게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에티켓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안내견이 많이 화두가 되죠. 우리 이제 통합당의 김혜지 의원이 시각장애인으로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갔죠. 그분이 이제 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데 국회에 안내견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당연히 안내견은 그분의 눈이고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든 뭐 어디든 뭐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 들어가던 안내견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내견을 우리가 보면 이제는 그 안내견은 훈련된 개이기 때문에 쓰다듬거나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각장애에 대한 에티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각장애입니다. 이 청각장애는 사실 어릴 때에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죠. 중도의 어떤 그 소리를 듣는 뇌의 또 전달 과정에 손상이 입었을 경우에 중도 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언어가 수어입니다. 과거에는 수화라 그랬죠. 요새
몇 년 전에 수화 언어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수어로 바뀌었고요. 보청기를 착용해서 약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옛날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못 배웠기 때문에 필담으로 그분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청각장애인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히 농학교에서는 이 구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입술 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얘기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화,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의사를 소통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필요한 에티켓은 대화할 때 이분은 반드시 수화를 한다. 제가 설명한 대로 수화를 모르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필답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입모양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 청각장애인들은 대화할 때에 표정이나 몸짓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표정과 몸짓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또 업무 지시를 할 때라든가 회의를 할 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그 청각장애인에 맞게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중요한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발달장애인데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뒤에 이제 그 장애인 도우미 일자리를 탐색할 텐데 보통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몸은 성인이었지만 지능지수가 IQ 70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부터 70 이하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 상대해서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할 것 같고요. 또 자폐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분들이 눈 맞추기를 피하고 또 좀 특정한 행동 반복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청개구리 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감지하셔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분한 설명, 또 예행 연습,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또 혹은 6살 뭐 이런 아동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예행 연습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충분한 연습을 시키면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발달장애인들, IQ가 어리다 그래서, 생각이 짧다 그래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되거죠. 당연히 인격을 존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복이 필요하고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쉬운 용어를 써주시고, 나이가 또 들었기 때문에 존대를 또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신장애인데요. 자, 여러분 정신장애 그러면 상당히 좀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옛날에는 정신병, 뭐 혹은 정신병자,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자, 요 정신장애도 우리가 2003년부터 장애의 범주에 속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연예인들 우울증 걸리죠? 또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하죠? 이게 다 정신장애에 속합니다. 반대인 조울증, 정동장애라고 또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리를 안 들리는데 불구하고 내가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행동,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는 분들이다, 정신장애다. 이분들은 신경외과에 가서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좀 모든 행동이 어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정신장애인 분들한테는 약물을 철저히 복용시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티켓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물 복용을 배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도 병원 방문을 위해서 좀 조정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줄 사람도 배치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분에게 적절한 에티켓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일상생활 할 때에 또 근로생활 할 때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장장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신장에 그 노폐물을 걸러내야 되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증이 되면 한 이틀, 하루 이틀에 혈관에다가 혈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투석을 해야 됩니다. 나쁜 거를 걸러내고 새로운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신장장애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남의 가족에게 신장 이식을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또 받습니다. 근데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또 기름은 15년, 또 짧으면 10년 안에 또 다른 신장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루요로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요. 장루요로도 자, 장이 병변이 생겨서 우리 장을 다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공항문을 다는 겁니다. 그럼 인공항문을 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략근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배변이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분들은 복벽을 뚫어서 변을 따라 뽑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장루장애고요. 요루장애는 역시 소변을 뽑아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요루장애.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당한 일상생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해주시고 또 자극적인 식사 같은 거는 좀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뇌전증 장애. 이건 뭐 일명 간질 장애인데 이거는 간질 장애는 여러분 알다시피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분들을 발작하게 되면 일반 지하철이나 버스나 도로가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들 그냥 쳐다보고 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분 내지 3분 발작가 끝나면 그 뒤에 수치심 이런 것이 엄청나거든요. 발작할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 요새 또 이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 때문에 여자분이 만약에 발작을 했다 그러면 사실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가서 옷가지로 이렇게 좀 막아주고 그분이 이제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품이 나올 수 있도록 목을 옆으로 돌리시고 옷가지나 가방 같은 거로 베개를 대주시면 거품을 위해서 기도가 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뉘어주시고 끝나게 되면 휴지로 좀 닦고 이분이 수치심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옷가지로 막아주면서 이렇게 머리라든가 옷가지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 혹시 길거리라든가 지하철역에서 이런 분이 발견이 됐다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경외과에 가서 약을 평생 복용하게 되면 발작을 안 합니다. 아침에 약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이런 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외의 유명한 성공 장애인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유명한 장애인 분들입니다. 스티브 호킹 잘 아시죠? 과학자시고요. 자,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들리지도 않고 또 말도 못하고 이런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이분도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스티비 원더 시각장애인 미국 가수입니다. 닉 부이치치 호주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형아로
팔다리가 없고 왼발 발가락만 있는 그런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거 이제 이 그림은 사진은 이제 국내외 유명한 분들입니다. 세종대왕 잘 아시죠? 안질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입었었죠. 그 다음에 김혜지 양, 아까 설명드렸죠? 김혜지 의원, 통합당에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3년 전에 그 예술전당에서 공연할 때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피아니스트인데,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데 공연장에 들어가서 안내견을 들어왔습니다. 이 안내견이 김혜지 의원, 그때는 김혜지 양이었죠. 김혜지 양이 9분 동안 연주를 할 때에 이 안내견은 피아노 밑에서 9분 동안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8분 55초가 되니까 이 안내견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5초가 지난 다음에 이 김혜지 양이 연주가 끝나고 인사를 하고 안내견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 안내견은 김혜지 양의 일상생활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피아노를 치며 같이 밥을 먹고 뭐 이런 안내견이기 때문에 훈련된 개이기 때문에 저도 안내견이 그렇게 똑똑하구나. 저도 3년 전에 이 공연을 보고 저도 감동이 와서 큰 박수를 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상목 교수인데요. 이상목 교수님은 이 보시면은 앞에 그 입모양이 빨간 거 있죠? 이분은 약 한 15년, 13년 정도 전에 미국의 그 지질학 조사 때문에 미국에 출장 갔다가 이분이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입니다. 조교와 같이 갔다가 조교는 차가 전복이 돼서 조교는 즉사를 했고요. 이분은 구에서 2년 동안 재활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경추, 목 부분 밑을 다치면요.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을 다치면 하지가 마비가 되는데 이분이 경추를 다쳤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목 부분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목 위만 움직이는데 말씀은 잘합니다. 자, 저희같이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 강의할 때도 이 포인터기를 사용하는데 이분은 포인터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부분이 입 앞에 있는 부분이 포인터기입니다. 요거를 푹 불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이분이 지금도 10년째 지금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조공학 기기는 장애인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공학 기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목 교수를 잘 보시면 모든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도 보조공학 기기를 주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뭐 강원래 씨 잘 아시죠? 오토바이 사고로 이분이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허리 위는 다 쓰지만 하지를 못 쓰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동호 씨도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동호 씨도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장애인분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장애 함께 일하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는 거 아시나요? 자, 모든 사업체 또 정부 지자체 포함해서 3.4%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사업장이면 3.4명을 고용해야 되죠. 그다음에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3.1% 그러니까 1000명이면 3.1명을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적입니다. 고용을 안 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얼마냐면 한 달에 최저임 금액, 그러니까 요새 최저임 금액이 한 180만 원, 190만 원 되나요? 그 정도의 벌금을 문다. 그럴 바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19년도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옛날 1990년도부터 이 법이 생겼는데 갈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사업주한테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거둬들인 돈으로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여기 보시면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장려금은 그 고용 퍼센트지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3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편의시설 할 때 융자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상묵 교수처럼 보조학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자리 탐색을 알아볼 텐데요. 역시 그 근로지원인 양성 과정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애인 지원 일자리 탐색하는 걸로 한번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지원인 양성 과정입니다. 이 근로지원 양성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나 정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이분이 장애인분이 좀 중증 장애인이고 또 발달 장애인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 혼자 업무를 못할 것 같다, 또 부수적인 업무를 누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경우에 근로지원인으로서 그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있듯이 이동지원이라든가 뭐 수기, 뭐 서류 대독, 복사용지라든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서비스 제도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근로지원인 지원 내용은 일을 최대 4시간부터 8시간, 그러니까 본인이 4시간 하고 싶은 4시간, 또 8시간 하고 싶은 8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사업장에 배치된 장애인 분에게 같이 배치가 돼서 장애인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근로지원인은 근무 시간 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장애인 근로자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을 좀 지원받고 싶으면 이 근로지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고용농단,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장애인 근로자도 역시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좀 아무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입니다. 지체와 내백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업무 외에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뭐 물건 이동, 서류 정리, 그다음에 출장 업무 시의 이동 지원,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뭐 서류 대독, 또 출장 업무 시의 이동 지원, 이렇게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지금 근로지원으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 전화 받기, 또 대화 기록 지원하기, 이렇게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적 자폐성. 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고객 응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가 있고요. 또 기타 장애, 여러 가지 그 외의 장애인들도 개별 평가를 통해서 근로지원인이 필요할 경우에 직무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근무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무시간 내에 주 5일 근로지원인은 4대 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기간도 1년 계약으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그 대신 지금 최저임금 올해가 8,590원인가요? 그래서 4대 보험은 들어주고 시급으로 이렇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근로지원인 신청은 여러분 신청하기 전에 사이버 교육 10강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교육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따로 안 합니다. 사이버 교육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강 방법은 사이버 교육은 지금 여기 있듯이 EDI 사이버 연수로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교육을 신청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지원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수화 관련 업무 등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교정사 자격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사이버로 받으신 이후에 요 수행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요 수행기간에 빨리 사진을 찍으십시오, 여러분들. 찍으셔서 요 연락처에 연락을 하셔서 수행 근로지원인을 신청을 하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사이버 교육을 받고 집체 교육을 받고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이쪽에 근로지원인 지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배치를, 만약에 수요가 된다면 배치를 한 이후에 별도로 그 기관에서 교육을 따로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교육했던 내용들하고 좀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이해에 대한 부분, 또 보조공학 기기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아마 교육을 또 시킬 겁니다. 자, 4번째까지 있고요. 9번째까지 이렇게 서울 지역에 그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연락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이력서하고 내시면 아마 그쪽에서 장애인이 만약에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면 매칭을 아마 시켜 주실 겁니다. 예, 근로지원이 사업기관인데 이것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기업지원부 근로지원이 업무 담당자, 여기에 전화하셔도 더 좋습니다. 그 밑에 서울 남부지사, 또 서울 동부지사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직무지도원 양성인데요. 근로지원인은 근무 시간 내에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이거는 이제 근무 취업하기 전 사업주가 3주 이상 훈련을 시켜보고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장애인인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의라든가 대인관계가 잘 되는지를 보고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주 내지 그 이상 동안에 훈련을 시켜서 옆에 우리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직무지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사이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기간은 1일에서 4시간 내지 8시간 그렇게 됩니다. 직무지도원 주요 업무는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직무지도의 외식업, 세탁소, 피자, 빕스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자격 요건은 재활교육, 심리의료 이런 사업 분야에 학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사이버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무지도원 자격 요건은 역시 이런 분들은 사이버 교육을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지도원 근무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 시간 내에 이렇게 돼 있고요. 급여 수준도 근로지원인과 똑같이 시급이 8,590원, 주휴수당 포함해서 4대 보험 가입입니다. 자, 양성과정의 사이버 교육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지도원 사업기간도 역시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의 취업지원부 직무지도원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사이버 교육을 받은 이후에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면 여기 적절하게 이력서라든가 이걸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보조인 양성과정인데요. 이건 장애인 고용공단과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위탁기관을 설정해서 중증장애인들
24시간 케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 활동, 우리 요양보호사 활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 가능 시간은 52시간 월 226시간 이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활동 보조인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과거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육은 기본 교육 40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 경력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등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32시간을 수여하면 되고요. 교육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전에 직무지도원이나 이런 거는 교육비가 없는데 여기는 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신규 교육은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 유사 경력자는 12만 원 이게 교육비가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자, 교육과정 말씀드린 대로 8시간 5일 동안 교육을 봐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문과정은 4일 동안의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 현장 실습도 10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 자, 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목욕, 세면도움, 식사, 실내 이동,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가사활동, 사회활동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것도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지원인이나 직무지도원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은 이 12,960원인데 이 12,960원이 또 위탁기관에서 몇 프로를 또 이렇게 차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9,000원 내지 10,000원 정도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도 또 금액이 조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밑에 급여 15%내지 20%는 기관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활동지원사 교육인데요. 예, 보시고요. 요 사진을 찍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10개 기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코칭 운영자인데요. 저같이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 분들,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은 취업 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주는 건데, 먼저 이력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인관계,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 어떤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 내가 취업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 코칭의 운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양성하는 건데요. 자, 강사 양성 대상은 이렇습니다. 자, 1단계 취업 성공 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속에서 취업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 코칭 교육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흥미라든가 면접 준비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취업 코칭 운영자는 12시간 교육 받아야 되고요. 일단 사이트에 아까 EDI 사이버 교육원에 들어가셔서 양성 교육 과정을 먼저 들으십시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지금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사이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이버 교육원에서 언제 집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뜨게 되면 그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아까 서울 본부에 또 각 지사마다 이런 취업 코칭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인력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강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강의 요약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애 발생 요인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장애 15가지 유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 장애인과 함께 할 때 호칭, 에티켓,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원 일자리 탐색인데요. 근로지원인 또 직무지도원, 활동지원사, 취업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장애인 감수성을 잘 느끼시고 또 이런 그 일자리를 잘 탐색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잡은 본인들에게 좀 제2의 인생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